4장 도망가는 조조. 발해로 간 원소는 변왕제를 끌어내린 동탁을 쳐낼 기회만 노리고 있었어요. 원소는 영제 황제 때부터 뜻을 함께 했던 신하들 중 하나인 왕윤에게 비밀리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역적 동탁이 어린 황제를 등에 업고 죄 없는 신하들과 백성들을 죽이며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왕유께서 이를 알고도 모르는 척 하신다면 어찌 충성스런 신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곳 발해에서 군사들을 모아 동탁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 왕윤께서도 저와 뜻을 같이 하신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군사를 이끌고 낙양성으로 쳐들어가겠습니다. 왕유는 원소의 편지를 받고 생각에 잠겼어요. 원소의 말에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왕윤 또한 동탁의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왕윤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그 길로 궁궐로 들어가 평소 그와 뜻을 같이 한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오늘이 내 생일이라 오늘 밤 내 집에서 잔치를 열 생각이니 모두 모여 술이나 한잔합시다. 신하들은 왕윤의 초대에 흔쾌히 응했어요. 그날 밤 여러 신하들이 왕윤의 집으로 모여들었고 여러 차례 술잔이 돌아갔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났을 무렵 왕윤이 느닷없이 흐느끼며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왕윤, 이렇게 좋은 날 무슨 이유로 눈물을 보이십니까? 왕윤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내가 이리 우는 것은 4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나라가 쓰러질 것이라 생각하니 슬퍼서 그러오. 왕윤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때 누군가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모여 밤새 울면 동탁이 스스로 죽기라도 할 줄 아시오. 조조였어요. 호탕한 조조의 웃음소리에 왕윤의 얼굴이 잔뜩 찌푸려졌어요. 너는 어찌하여 한나라의 신하로서 나라를 걱정하는 우리의 마음을 비웃는 것이냐? 왕윤의 말에 조조는 매서운 눈빛으로 왕윤을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몸을 낮추어 동탁을 받들어 모신 것은 그를 죽일 기회를 엿본 것이지 그와 뜻을 같이 해서가 아니오. 동탁은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 그놈 가까이 갈 수 있소. 그 말인즉 내가 동탁을 죽이는 것은 내 마음 먹기 나름이란 말이오. 왕윤과 다른 신하들의 눈이 일제히 조조에게로 향했어요. 그대가 진정 동탁을 죽일 수 있단 말이오. 왕윤이 물었어요. 왕윤께 색깔과 빛이 다른 7개의 보석으로 장식된 칼이 있다고 들었소. 칠보검이라고 하던데 그 귀한 칼을 내게 주시면 내가 그것을 동탁에게 바치겠다 거짓으로 알리고 그 칼로 그놈의 가슴을 찌르겠소. 조조의 말에 신하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오래전부터 동탁의 부하장수로 함께했던 조조라면 동탁을 죽이는 것은 그의 말대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굳게 담은 조조의 입술에서 동탁을 없애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왕윤은 조조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금고에서 칠보검을 꺼내 그에게 전했어요. 다음 날 동탁은 조조를 궁궐로 불러들였어요. 조조는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동탁을 찾아갔어요. 동탁은 묵직하고 거대한 몸을 벽에 비스듬히 기댄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의 옆에 여포가 서 있었어요. 동탁이 물었어요. 어찌하여 이리 늦었느냐? 조조가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말이 늙어 잘 걷지 못해 늦었습니다. 동탁이 고개를 돌려 조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여포야. 지난번 서량지방에서 올라온 말들 중 가장 좋은 놈을 골라 조조에게 주어라. 여포는 동탁의 명령에 말을 고르러 밖으로 나갔어요. 이제 방 안에는 동탁과 조조 둘뿐이었어요. 여포가 돌아오기 전에 동탁을 죽여야 한다. 거대한 동탁의 몸은 겉으로 보기에 살찐 돼지 같았지만 실제 그의 몸은 단단한 근육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에 비해 키와 몸집이 작았던 조조는 동탁을 막상 공격하려 하자 망설여졌어요. 초조해진 조조의 손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끙 소리와 함께 동탁이 벽을 향해 몸을 돌려 누웠어요. 돌아 누운 동탁의 등을 본 순간 조조는 이때다 싶었어요. 조조는 가슴속에 숨겨두었던 칠보검을 꺼내 칼을 뽑아 동탁을 향해 들었어요. 그 순간 무거운 어깨를 들어 자세를 고쳐 누우며 고개를 돌린 동탁은 거울에 비친 조조를 보았어요. 네 이놈, 이게 무슨 짓이냐? 동탁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칼을 든 조조를 향해 소리쳤어요. 소란스러운 소리에 밖에 나갔던 여포가 들어왔어요. 당황한 조조는 풀썩 엎드려 무릎을 꿇고 머리 위로 칠보검을 들어 올렸어요. 저에게 귀한 칼이 생겨 장군님께 선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조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그래, 어디 보자. 조조가 고개를 숙인 채 동탁에게 칼을 건넸어요. 좋은 칼이로구나. 동탁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칼을 보자 기분이 좋아졌어요. 동탁, 여포, 그리고 조조는 말이 있는 마당으로 나왔어요. 동탁이 물었어요. 어떠냐? 마음에 드느냐? 조조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말을 제게 주시다니 장군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시험 삼아 타보고 와도 되겠습니까? 동탁이 대답했어요. 그래, 한번 타보거라. 조조는 말에 올라타고는 달리기 시작했어요. 점차 멀어지는 조조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동탁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동탁은 자신의 책략가 이유를 불러 조조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조조가 나를 죽이려 칼을 들었다가 들켜 당황한 나머지 그 칼을 나에게 바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네. 동탁의 물음에 이유가 대답했어요. 지금 당장 사람을 시켜 조조를 부르십시오. 조조가 장군님의 부름에 달려온다면 칼을 바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장군님을 찌르려 한 것입니다. 동탁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을 시켜 조조를 불렀어요. 하지만 조조는 이미 성 밖으로 달아난 뒤였어요. 이유가 말했어요. 조조가 달아난 것으로 보아
장군님의 목숨을 노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동탁이 얼굴을 붉히며 주먹을 쥐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괘씸한 놈. 당장 조조를 잡아 목을 칠 것이다. 그러자 이유는 조조를 사로잡아야 이 일과 관계된 신하들을 잡아들일 수 있으니 조조를 죽이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라고 했어요. 동탁은 신하들에게 명령해 조조를 사로잡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린다는 글을 전국에 붙이게 했어요. 낙양성에서 도망쳐 나온 조조는 고향으로 가던 중 중모현이라는 곳에서 군사들에게 붙잡혔어요. 군사들은 조조를 중모현을 다스리는 진궁에게 끌고 갔어요. 조조를 본 진궁이 물었어요. 네 놈은 조조가 아니냐? 조조가 구차하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황보라고 합니다. 이곳저곳을 떠돌며 장사하는 장사꾼입니다. 진궁이 조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내가 이전에 낙양성에서 너를 본 적이 있다. 네 놈은 분명 조조이거늘 어찌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진궁의 말에 조조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진궁이 명령했어요. 이놈을 당장 감옥에 가두어라. 내일 이놈을 낙양성으로 보내고 상금을 받을 것이다. 역적인 조조를 잡은 너희들에게는 상으로 술과 음식을 내줄 것이니 오늘 밤 실컷 먹도록 하거라. 조조는 진궁의 손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날 밤 군사들은 진궁이 보내준 술과 음식을 잔뜩 먹고 취한 채 잠이 들었어요. 잠시 뒤 조조가 갇힌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진궁이었어요. 너는 동탁이 아끼는 장수로 알고 있거늘 어찌하여 이렇게 쫓기는 것이냐? 조조가 대답했어요. 내가 오랫동안 몸을 굽히고 동탁을 섬긴 것은 오직 그 놈을 죽이기 위해 기회를 엿본 것이었소.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탁을 죽이는 데 실패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군사를 모아 낙양성에 쳐들어가 동탁을 죽일 작정이었소. 그런데 이렇게 붙잡히게 된 것이오. 내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그 역적놈을 죽이지 못한 것이 억울할 뿐이오. 조조의 말을 들은 진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훌륭한 영웅을 만나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나의 꿈이오. 장군이야말로 충성스러운 신하이자 영웅이니 그대를 따라가 뜻을 같이 하고 싶소. 진궁의 말에 조조의 입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그 길로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하고 중모현을 빠져나와 조조의 고향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말을 타고 달린 지 사흘째 되던 날, 두 사람은 성고라는 마을에 이르렀어요. 조조가 말했어요. 이곳에 나의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은 여백사라는 분이 살고 계시오. 그분은 나와도 오래도록 알고 지낸 사이이니 우리에게 음식과 쉴 곳을 마련해 줄 것이오. 오늘은 그곳에서 지내도록 합시다. 두 사람은 여백사의 집에 다다랐어요. 갑작스러운 조조의 방문에 여백사는 맨발로 뛰어나와 조조를 반겼어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안 그래도 자네를 잡는다는 글을 보고 걱정했었네. 누가 보면 안 되니 어서 들어오게나. 여백사는 조조와 진궁을 구석진 방으로 안내했어요. 조조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여백사에게 털어놓았어요. 조조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여백사는 진궁을 보며 말했어요.
진궁이 아니었으면 나의 조카 조조는 죽었을 것이오. 고맙소. 오늘은 여기서 배불리 먹고 편히 쉬시오. 내가 마을로 가 술이라도 사오겠소. 여백사가 나가고 두 사람은 방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그때 뒷마당에서 슥슥 소름 끼치도록 날카롭게 칼을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은 숨소리를 낮추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그냥 죽일까 묶어서 죽일까? 아이고, 묶어서 죽이는 게 낫다니까 그러네. 하인들이 주고받는 대화 소리를 들은 조조는 그들이 자신과 진궁을 죽이려 칼을 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되겠소. 이대로 있다가는 저놈들 손에 죽을 것이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움직입시다. 조조는 칼을 빼어들고 방을 뛰쳐나갔어요. 그러고는 닥치는 대로 하인들을 베어 죽였어요. 요란스러운 소리에 여백사의 아내와 아이들이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조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도 베어 죽였어요. 마당은 순식간에 붉은 피바다가 되었어요. 그때 부엌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숨어있다 생각한 조조는 부엌으로 살며시 다가갔어요. 그곳엔 네 발이 줄로 묶인 돼지 한 마리가 바닥에 뒹굴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돼지를 잡으려 칼을 가는 사람을 오해하고 죽인 것이 아니오. 화들짝 놀란 진궁이 조조의 등 뒤에서 얼굴을 일그러뜨렸어요. 조조가 말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 후회해도 소용없소. 어서 갑시다. 두 사람은 서둘러 말을 타고 여백사의 집에서 빠져나왔어요. 얼마나 갔을까? 두 사람은 수레에 술과 과일을 가득 싣고 돌아오던 여백사와 마주쳤어요. 여백사가 놀란 눈빛으로 조조에게 물었어요. 여보게 어디 가는가? 조조가 대답했어요. 쫓기는 몸이라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여백사가 말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떠나면 섭섭하지 않은가? 내가 하인들에게 돼지를 잡아두라고 했으니 오늘 밤은 배불리 먹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도록 하게. 여백사의 말에 조조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내달렸어요. 그런데 조조는 얼마 가지 못하고 말머리를 다시 돌려 여백사에게로 향했어요. 여백사는 돌아오는 조조를 보고는 기쁜 표정으로 반겼어요. 여보게 잘 생각했네. 어서 집으로 들어가세. 조조는 여백사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칼을 들어 여백사의 목을 쳤어요. 여백사의 목이 술과 과일을 잔뜩 실은 수레 아래에 나뒹굴었어요. 뒤늦게 쫓아온 진궁이 그 광경을 보고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조조에게 물었어요. 어찌하여 여백사를 죽인 것이오? 조조는 당당한 눈빛과 몸짓으로 대답했어요. 여백사가 자기 가족들이 죽은 것을 보고 가만히 있겠소. 분명 뒤쫓아와 나를 죽이려 들 것이오. 내가 사람을 버릴 수는 있지만 사람이 나를 버리도록 할 수는 없소. 진궁은 조조의 대답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조조와 진궁은 조그마한 주막에 들러 하루를 묵게 되었어요. 배불리 저녁을 먹은 조조는 금세 잠이 들었지만 진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충성스러운 신하라 생각하고
벼슬도 버리고 따라왔건만 자기 이익만 챙기는 여우 같은 놈이었구나. 안 되겠다. 다른 훌륭한 영웅을 찾아야겠다. 진궁은 조용히 주막을 나갔어요. 다음 날 해가 뜰 무렵 잠에서 깬 조조는 진궁이 사라진 것을 알아챘어요. 진궁이 나에게 실망하고 떠났구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거늘 그깟 일에 마음을 쓰다니. 아무렴 무슨 상관이냐. 나도 이제 내 길을 가야겠다. 그 뒤로 조조는 달리고 달려 아버지가 계시는 진료에 도착했어요. 아버지를 만난 조조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어요. 동탁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군사를 모아 역적 동탁을 없앨 생각입니다. 군사를 모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을 만한 분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추천해 주십시오. 조조의 아버지는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위옹이라는 부자가 있는데 의를 중요히 여긴다고 들었다. 그 사람이라면 너를 도와줄 듯하니 찾아가 보거라. 다음 날 조조는 위옹을 찾아가 자신의 결심을 전했어요. 그러자 위옹이 대답했어요. 나도 자네와 같은 생각을 품어온 지 오래인데 아직까지 마땅한 영웅을 찾지 못해 기다리고 있었네. 자네가 동탁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내 기꺼이 자네를 돕겠네. 그렇게 조조는 위옹의 도움으로 군사를 모을 수 있었는데 그 수가 무려 30만이었어요. 그들 중에는 공손찬 부대도 있었어요. 공손찬 부대가 평원이라는 곳을 지날 때였어요. 멀리서 유비가 달려왔어요. 장군, 오랜만입니다. 유비입니다. 공손찬이 대답했어요. 그래, 유비구나. 자네는 황건적을 물리치고 높은 벼슬을 받았을 텐데 여기에는 무슨 일인가? 유비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어요. 높은 벼슬이라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활을 쏘는 병사로 있습니다. 공손찬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자네와 같은 용맹한 장수가 병사로 있다니. 지금 전국의 장수들이 힘을 모아 역적 동탁을 치어 나라를 바로잡으려 하니 자네도 나와 함께 떠나는 것이 어떻겠나. 유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유비, 관우, 장비는 공손찬과 함께 낙양으로 향했어요. 유비와 공손찬을 포함한 조조의 부대는 낙양성 근처에 진영을 쳤어요. 조조는 전국에서 모여드는 부대들을 차례로 맞이하였고 그렇게 모인 부대가 무려 18개였어요. 조조는 각 부대의 우두머리들을 불러 모아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 역적 동탁을 물리치는 것은 시간 문제이요.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소.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으나 각각의 부대의 우두머리가 다르니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의 명령에서 행동해야 하오. 그래서 이렇게 모인 18개의 부대를 총지휘할 대장군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되오. 누가 대장군이 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시오. 조조는 내심 자신이 대장군이 되길 바라며 물었어요. 원소 장군을 추천하오. 맞소. 원소 장군을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 원소 장군이 제격이오. 사람들의 대답에 조조는 실망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속마음을 숨겼어요.
여러분의 뜻이 그러하다면 원소 장군을 우리들의 우두머리인 대장군으로 모십시다. 그렇게 하여 원소는 18개의 부대를 이끄는 대장군이 되었고 원소의 지휘 아래 회의가 진행되었어요. 누가 먼저 낙양성으로 쳐들어가겠소? 원소 장군의 물음에 송견이 나섰어요. 제가 먼저 군사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송견은 어려서부터 정의감이 뛰어났어요. 송견의 나이 17살 때예요.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놀러간 송견은 10여 명의 도적대들이 장사꾼의 물건을 빼앗는 것을 보았어요. 이를 본 시장 안의 여러 사람들은 도적대들의 기세에 눌려 모두 뒷걸음질치며 나서기를 두려워했어요. 이때 송견이 허리에 찬 칼을 뽑아 들고는 도적대들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어린 송견을 만만하게 본 도적대들은 헛웃음을 지으며 각자 들고 있던 무기를 치켜들고는 송견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왔어요. 송견의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송견의 행동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였으나 송견은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칼을 머리 높이 치켜들고는 도적대들을 향해 당당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저놈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뒤로 돌아가 길을 막거라. 그리고 나머지 100명은 나를 따라오너라. 도적들은 당당하고 씩씩한 송견의 목소리에 군사들이 오는 줄 알고는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송견은 달아나는 도적대들을 쫓았어요. 혼자의 몸으로 10여 명의 도적대를 잡을 수 없었고 송견의 거짓말이 들통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송견은 끝까지 도적대들을 쫓았고 기어코 한 놈을 잡아서는 그의 목을 베었어요. 그러고는 그들이 빼앗았던 물건을 모두 되찾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었어요. 이러한 송견이 앞장서서 나서준다니 원소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어요. 송견은 그 길로 군사들을 이끌고 낙양성으로 향했어요. 이를 알게 된 동탁은 화웅이라는 날렵하고 힘센 장수를 내보냈어요. 송견의 부하장수 정보는 화웅의 부하장수를 단칼에 베어버렸고 이를 본 군사들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어요. 이대로 낙양성으로 쳐들어가 동탁까지 무찌를 기세였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식량 보급을 맡은 원소의 동생 원술이 송견에게 군사들이 먹을 식량을 보내지 않은 거예요. 무예가 뛰어난 장수를 셋이나 둔 송견이 이번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어 낙양성을 먼저 차지하게 된다면 역적을 몰아내고 황제를 지킨 공이 자신의 형인 원소가 아니라 송견에게 돌아갈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승리를 눈앞에 두고도 배가 고파 싸울 수 없다니.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분명 내일은 식량이 도착할 것이다. 송견은 한탄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